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입니다. 제가 소개 페이지를 안 만들어 왔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19회 노무사이고요. 19기가 그 2010년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이 수험에서는 제가 좀 이제 고년차인데 그러기에는 이제 좀 젊은 노무사 중에 속합니다. 젊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 특징이 있다면요.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노무법인 이렇게만 생활하셨는데 저는 직장부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공 분야 그리고 기업 이런 데서 인사노무 관리 분야에 좀 근무를 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도 다녔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이제 제가 석사 과정 중에 있고 현재 수료를 했고요. 그런데 아직 이제 논문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도 교육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 소개를 기반으로 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숨이 가쁜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차량을 좀 이동 주차해달라 해가지고 하필이면 이때 그래서 이동 주차하고 헐레복도 왔더니만 호흡이 고르지가 못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일단 앞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험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노동법이랑 엮이긴 하지만은 우리 노무사 시험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들입니다. 허들. 이거는 합격한다고 해서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점수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전혀 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차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빨리 합격을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차 수석이 몇 점인 줄 아세요? 1차 수석은요. 60점으로 붙어야 돼요. 평균 점수 60점으로 딱 붙어야 이건 수석이고요. 100점 맞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되게 부끄럽다. 이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1차는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몇 점을 맞고 점수를 잘 맞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차는요. 준비 기간에 달렸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동차를 합격한다. 시간을 짧게 하고요. 그리고 노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차 시험을 놓치잖아요.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절대평가고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고요. 40점 미만 과락이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과목을 60점 맞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격률 보시다시피 51% 그리고 올해는 60%. 준비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앞에서도 들어보셨죠. 세 번째 가시면은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을 2번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요거는 1차는 합격하면은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만 오래 준비하시고 만약 2차를 안 치잖아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2번의 이 찬스 중에 하나를 날리는 거예요. 50%의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1차 합격했다? 무조건 2차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 합격하면 동차. 올해 합격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수험 기간 낭비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노무사 수험이 요즘 뭐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전략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1차가 다가오니까 1차 준비를 해요. 1차 합격하잖아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2차를 공부해야 되는데 2차가 이래요. 5월 달에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발표가 나와요. 6월 달에 1차 합격했죠. 그러면은 9월 달에 2차 시험. 이것도 뒤로 밀린 거예요. 원래는 8월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있다가 2차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부가 되겠냐는 거죠. 올해는 1차를 합격했으니까 나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놀아요. 어차피 그때는 학원 강의도 애매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9월까지 놀게 됩니다. 놀다가 이제 막상 내년도 준비를 딱 해보면 지금까지 왜 놀았을까? 그때부터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준비를 해서 2차 시험을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불합격했다. 그러면 시험은 딸랑 2번밖에 안 쳐봤잖아요. 1차 한 번, 2차 한 번. 근데 벌써 수험 경력은 3년 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를 모르고 준비를 언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생각보다 3시, 4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잘 오신 거예요. 알고 오셨든 모르고 오셨든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게 시간적으로는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이 2차 시험 준비에 영향을 주는 일정이다. 1차가 2차를 위주로 쭉 공부하셨는데 오히려 1차 시험 때문에 잠시 2차 시험을 손을 놔야 돼요.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복귀하는 이때 2차 시험을 이제 못 따라간다.
말이 좀 어려웠죠. 무슨 얘기냐면요. 동차로 준비할 때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노무사 1차 시험이 지금까지 강의가 거의 한 1월, 2월 이쯤에 있었어요. 수험생들도 합격 수기 보니까 뭐 한 달 하면 된대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2차 공부를 쭉 합니다. 9월부터. 그렇게 하다가 1월 달이 됐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불안하잖아요. 1차로 전환을 합니다. 근데 2차 공부를 하다가 1차, 2차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1차를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손을 다 놓고 1차로 올인하는 거예요. 1차 올인해서 합격을 해놓고 나면 다시 2차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남들은 답안지 쓰는데 나는 못 쓰는 거죠. 그때부터 느껴지는 자괴감. 아, 따라갈 수 없구나. 이러면서 반포기를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차를 합격을 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업무가 과다하면 사람이 퍼지잖아요. 업무가 과다하지 않게 미리미리 분배를 하셔야 돼요. 그 점에서 지금 학원에서는 9월부터가 본격적인 2차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차를 부담스러운 과목들을 미리 해놓자는 겁니다.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1월 달에 1, 2차 병행하는 게 아니라 1월 달에도 계속 2차 과목을 준비하시고 지금은 1차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중에 부담을 덜어야 2차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 점에서 이번 일정은 되게 좋은 일정입니다. 동차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일정이에요. 한두 달 차이로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52시간 근로를 해보는 거하고 일주일에 100시간 근로하는 거하고 했을 때 52는 그래도 해볼 만하다. 주 12시간 연장 근로니까. 근데 100시간 하면 아 이건 퇴사다. 사람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작 일주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은 큰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두 달만 좀 땡겨가지고 부담을 덜어놓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은 다른 경쟁 상대들 비해서 2차 시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차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시면 그럼 2차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보시면요. 1차는 예선이었습니다. 2차를 치기 위한 자격을 줄 뿐이고요. 2차 시험이 우리 시험의 본격적인 경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럼 2차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돼 있죠. 말이 어려운데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무사 합격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한 번도 인사노무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전문가라고 보는 거예요. 노무사님, 우리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직원이 갑자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도 처음이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법 몇 조에 의해서 판례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막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실력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법률 해석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1차는 누군가가 말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맞는지 아닌지만 알면 돼요. 2차는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을 하고요. 문제에 대해서 법조문 몇 조가 있고요. 해석은 이렇고요. 해결책은 이렇다라고 다 알려줘야 됩니다. 굉장한 실력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대평가 60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똑같죠 앞에. 앞에도 60점, 40점 미만 없으면 돼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60점은요. 앞선 60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앞선 시험의 객관식 시험에서의 60점은 여러분들이 맞추면 100점 나와요.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여기서는요. 60점이 만점이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노동부 고시 이런 거 보시면 60점? 쉬운데? 라고 생각하는데 60점 맞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학원에서 상위 랭커에 들어가는 사람들, 답안지 다 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0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점으로 말씀드린 게 가장 쉬울 것 같아가지고 학점 기준으로 한다면 A0도 아닙니다. A+ 받아야 된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빠짐없이 다 써내는 그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작성하는 글은 소논문이다라고 돼 있죠. 주제를 던져주면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목차를 잡고 내용을 추구하고 내용에 대한 결론까지 쭉 써내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은 페이지를 요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2차 강의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번째, 계속되는 망각과 계속되는 내용 암기라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논문을 작성하는데 참고 문헌 보고 뺏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웠죠. 하지만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우린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12시간 전에 뭐 하셨죠?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텍스트, 어려운 텍스트를 외워서 그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라. 아,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라고 하지만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웠지만 내일은 까먹고 좌절하지 않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 써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논리적인 답안 작성을 위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첨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내가 썼다라고 했을 때 잘 썼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원 같은 걸 이용하시는 이유가 첨삭받으면서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대로 썼습니다. 이런 평가를 또 받으셔야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줬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학습 방법 보시면 1차는 효율적인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객관식이고 특히 노동법에서는 2차와 1차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이제 저 강사님이 이제 두 분 있잖아요. 한 분은 8월 달에 시작을 하시지만 저는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1월 달에 하는 이유는 8월 달에 미리 좀 준비하고 오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GS 연기를 먼저 배우고 겹치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1차에 또 특징적인 부분들은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를 좀 달리할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효율적인 학습은 시험에 나올 부분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면서 암기하고 이해할 내용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객관식에 이게 중요해요. 그 지문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왜 이 부분이 바뀌었을까? 어떤 이유로 바뀌었을까?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내용일까? 이걸 파악하면 문제를 맞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멍하니 읽다 보면은 좋은 글로 돼 있잖아요. 좋은 글로 돼 있고 법정 용어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 맞는 얘기 하다 보면 그냥 용어를 뺏겨요. 틀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도록 이제 제가 시험에 나올 것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만 찍어가지고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부담 줄이는 교재, 시험에 나올 부분만으로 구성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암기를 위해서 표로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은 제가 강사 생활도 했지만은 실무 경험도 있고 현재도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쓰인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무사 생활을 안 했지만 나중에 합격하시면 한 3년 차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고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답까지 체크하는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객관식 문제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문제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운이 좋아서 맞췄는지 실력으로 풀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은 5개 지문 중에 그냥 정답인 것 같아서 또는 아닌 것 같아서 찍지 제대로 된 실력으로 못 푸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 할 때는 이 부분 때문에 오답이다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자, 2차 강의로 가시면요. 2차는 주관식이고 노동법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카페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쟁점이 어쩌고저쩌고. 쟁점이 뭔데? 쟁점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뭐 임금 피크제 무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임금 피크제가 뭔데?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쟁점인 거예요. 그럼 뭔가 해석의 기준이 있겠죠? 그 해석의 기준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노동법에서 2차 노동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효율을 위해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과 판례를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해석에 맞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해석. 현재 해석이란 건 뭐냐? 여러분들만의 해석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법원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다? 교수님들은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사회의 보편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암기하셔가지고 쓰셔야 되는 게 2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까먹기 때문에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 강의 때는 어떤 것들을 해드리냐? 실무 기반 사례로 이해를 높인다라고 했죠. 그냥 그리고 그냥 사건이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사례, 그리고 제가 회사에서 경험했던 사례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서 이 법조문이 현실에서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쟁점의 핵심만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내용이 길고 현학적이고 교수님 이야기 쭉 해봤자 현실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래서 답안지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압축해서 제가 교재도 냈고 그리고 요약서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쓰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복습 자료라고 돼 있는데 저도 공부를 해보면요.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없이 혼자 세우라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 1기, 2기, 3기 답안지는 본격적으로 학원 시스템상 2기부터 씁니다. 한 4월쯤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쓰려고 하면 안 써지더라고요.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연기부터 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때는 완전 풀 답안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글로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합니다. 1기 때는 빈칸 채우기 하면서 암기 계속 하는지를 체크하고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극도 받고 잘하면 제가 치킨 상품권도 드려요. 여러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 자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이거 나
잘해서 받은 거다. 같이 먹자 했을 때 부모님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해서 우리 딸이 공부 잘해서 치킨 사왔네. 예, 뿌듯하죠. 예, 그래서 올해 합격해 이런 얘기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런 모티베이션도 좀 드릴 거예요. 국가고시 노동법 문제 풍부한 유제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요 합격률을 높이려면 시중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 3기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문제들을 다 풀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를 하니까 따라오시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따라만 온다면은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 2차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선별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동차 합격하고 싶다. 맞죠? 하고 싶죠? 동차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것들이 질문이 있어 가지고요. 답변을 들어보면 자, 비전공자 동차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 실제 합격생이 합격 수기를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길 보시면은 기수, 시기 이런 것마다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마음가짐을 했다. 이런 현실적인 사례와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사가 공부 10년 전에 했잖아요. 10년 전에 한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9기, 30기인데 바로 작년에, 재작년에 합격했던 그리고 제가 지금 적어드린 분들은 비전공자예요. 한 분은 특히나 한국어가 약했어요. 동의 이렇게 하면 동의가 뭐죠? 네, 외국에서 대학 나오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한자어나 한국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는 수업 끝나고 한글 강의했어요. 한자어 같이 찾으면서 그런 분도 합격을 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 없다 하더라도 실제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나의 결과물로 만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조급해하지 말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게임에서 직업 바꾸는 것도 힘들잖아요. 레벨 맞춰야 되고 뭐 조건 맞춰야 되고 퀘스트 깨야 되고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의 직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쉬우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험생들은요. 투입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 어제 공부했으면 실력이 올라가야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9월달 내내 공부했는데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러니까 시험이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지 않으셔야 된다. 조급해하지 않아야 되고 일단 시간은 충분히 투입을 해야 결과는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 시간을 투입할 때까지 계속 지치지 않고 투입하셔야 돼요. 그래야 동차 합격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어진 시기에 꽉 채운 학습을 할 것이라고 돼 있죠. 예, 조급하지 않고 그럼 뭘 해야 되냐? 각 학원의 기수마다 강의마다 이거 하세요라고 미션을 드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제 대학생 때처럼 그냥 수업 듣고요. 나중에 뭐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미뤄두시면 안 돼요. 그날 배운 건 그날 끝낸다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그냥 복습하시고 다음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셔야 돼요. 그 생활을 1년만 딱 투입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겠죠?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 마늘만 먹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고 1년 동안 먹어야 됩니다. 하루도 걸으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사람 못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셔야 합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베스트 웨이, 더 베스트 핏. 영어 발음 별로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많은 질문들이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하나로 정의 못합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냐 물어보면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꼬리에 질문을 물게 되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요. 나한테 맞는 방법, 나한테 좋은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암기가 힘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반복해서 읽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닥치고 그냥 외워.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깊이 있는 문제,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외울 수 있는 거 밑줄 쳐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아침형 인간이고 어떤 분들은 오후가 돼야 몸이 풀린대요. 그런 사람한테 7-11, 7시에 일어나세요. 안 되겠죠? 예, 이러니까 생활 리듬부터 공부 방법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되냐?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해보고 방법 바꿔보고 하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공부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니더라 하면 방법 바꿔보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본격 궤도 올라오는 9월 달부터는 공부에 몰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9월부터 시작해볼까라고 하면서 공부 시작하죠?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 찾다 보니까 어느새 3월, 4월 돼요. 그럼 반쯤 포기한단 말이에요. 올해는 1차만 하자. 그럼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을 또 가져왔습니다. 모티베이션이 필요하잖아요. 노무사 경쟁률이 왜 올라갈까? 그리고 전망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요. 자, 노무사 자격증 왜 수요가 갑자기 올라갔을까? 특히나 올해는 8,000명까지, 실제는 7,000명이 응시를 했지만 많은 접수했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동 관련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그럼 뭐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최근 이슈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은 노동법 근로자들이 더 잘 압니다. 어디 검색해 보면은 뭐 최저임금이 어쩌고 주휴수당이 어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월급 받고 난 다음에 사장님 찾아가요.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사장님은 몰라가지고 어버버 하다 보면 어느새 누가 오라고 하냐? 노동청에서 출석하세요. 해고했고 굿바이 했는데 갑자기 노동위원회에서 나오세요.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범적 리스크가 크니까 노무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시장에 니즈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무직 노조, 노동조합들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어요. 노조 조직률이 10%에 머문다라고 했던 게 몇 년 전인데 이제 2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대기업에서 이전까지는 그냥 서로 뭐 네가 남이냐? 그러면서 인사관리, 노무관리 했는데 이제부터는 전문화된 사람들하고 노무관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 이런 또 니즈가 있습니다. 그럼 직장 내 괴롭힘부터 해가지고 이제 노동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고 있죠. 근데 이 문제를 예전처럼 주먹구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대형 회사, 피모 회사에서 잘못 처리했다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가 터졌는데 이 노무 이슈가 터지면 옛날처럼 그냥 사내에서 쉬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사 자격증이라는 게 훨씬 가치가 있어지고 필요가 있어지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노무사는 좋은 게 뭐냐면요. 다른 자격증들은요. 4차 산업 시대에 그냥 기계 또는 전자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노무사는요. 사람의 일이잖아요. 이 사람의 심리와 표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주고 또 갈등이 있을 때 다른 해결 방법이 없으면 대안도 제시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실무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에요. 나도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데 이 일은 노무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나도 함부로 못하겠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대체되기가 되게 힘든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면 전문직 중에서 대체되기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니즈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전망은 괜찮냐 물어보시면은 인사 노무 분야 전문가잖아요. 요즘에는 기업 채용들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10년 차 노무사로서 어디에 올려놓으면요. 바로바로 봐요. 뭐 부장급, 과장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고 이제 이직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은 물어봐요. 얼마 주시죠? 들어보고 한 장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시장에서 아직까지 잘 나가는구나. 내가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가 많다. 어떤 업종이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로자 사용자들도 옛날에는 그냥 합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요 전문적인 대리인 선임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무사 합격하시고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 이런 데 가셔도 여러분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면 지금은 짧게 말씀드렸는데 강의 중에는 여러 번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일 했다. 이런 니즈가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도 이거 합격하면은 어떤 일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왔는데요. 과거는 뭐냐면요.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는 아는 선배도 없었고요. 주변에 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맨땅에 헤딩했어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고 수정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서 누군가가 도와줬더라면 훨씬 빨리 합격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 강의의 원동력이었어요.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 제가 이렇게 하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 있다면은 그럼 여러분들 더 빨리 합격해서 이 아까운 시간, 아까운 청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저를 보면서 강의를 결심을 했고요. 미래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현직도 뛰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 그리고 노무사 생활을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잘했을 때 여러분들의 일자리도 생기고 노무사가 이런 자격증이구나 하고 좋은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무사가 됐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무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현재 여러분과 함께 합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을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까지가 제 설명의 강의 내용이었고요.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뒤에 있을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